보건의료 환경에 의해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진료비지불제도,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것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해임별 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선불제, 후불제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인에 대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개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각각 가격이 설정되어 지불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의료질 개선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단점으로는 행위 때마다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많이 하는 가행 진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비용 인상이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두제는 특정 의사에게 등록된 사람별로 연간 등록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개업의가 어느 지역에서 국가와 1000명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 1000명에 대해 일정액을 곱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국가에서는 행정관리가 용이하고 진료비를 최소화하려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개업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위험 환자를 거절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를 최소한으로만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인두제로 일정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를 받아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의료 서비스를 과대로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이 개업 의사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급제인데 이것은 의료인에게 매월 고정급 봉급을 지불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가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영어로 보면 케이스 페이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케이스당 페이, 돈을 일정액을 미리 정해놓고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개 질병에 대해서 진단군에 따른 수가제인 DR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RG는 Diagnosis Related Group입니다. 그래서 진단에 따라서 그룹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수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G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서 질병마다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괄수가제는 의료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질병군마다 미리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진료를 시행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진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아야 의료기관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료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신포괄수가제라고 해서 포괄수가제를 변형해서 운영하는 수가체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인 DRG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서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원비가 하나로 통으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DRG 포괄수가제를 하면 환자에게 좋은 점은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혜택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미리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여 예측할 수 있고요.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좋은 점은 꼭 필요한 진료만 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고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개선 방법이 간소화되어서 진료비 지급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행위별 수가를 하면 그 행위별 수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병원 내에서는 적정하게 했다라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마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째로 진료비가 책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 대상 되는 질병군은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이죠. 백내장은 눈 안에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이죠. 이것이 해당되고요. 이비인후과는 편도선 수술이나 아데노이드 수술이 해당됩니다. 외과 수술로는 치질을 포함한 항문 수술과 그리고 서해, 대퇴부의 탈장 수술, 그리고 충수돌기 절제술이라고 하는 맹장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산부인과는 제왕절개 분만, 그리고 자궁과 자궁 부속기인 난소나 난간 등의 수술인데요. 여기에서 악성 종양은 제외하고 이러한 질병들이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의 행위별 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원료나 첫 치료,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어서 지불하고, 고가 의료 서비스나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공공의료기관과 신청한 민간의료기관이 이러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면 신포괄수가제를 하는 곳은 원무과 앞이나 이런 데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료인에 대한 지불 보상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다음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법입니다. 이것은 진료비 결정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진료비를 지불을 하면 선불제라고 하죠. 그리고 후불제는 진료와 치료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법입니다. 진료비 결정 시점에 따라서 선불제와 후불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불제 지불 방식은 진료 시작 이전에 진료비 규모가 미리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진료비 지불은 진료가 끝난 이후에 지불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진료비 총액은 얼마다라고 정해놓는 방식을 선불제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간 지불할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미리 계약해서 결정해 놓는 총액계약제 등이 선불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제 내에서 포괄수가제나 일당제 등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도제와 유사한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불제는 진료비의 규모와 지불이 모든 진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행위별 수가제가 대표적인 후불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진료비 보상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진료비 보상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 진료과에서 7개 질환군인 안과의 백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비인후과의 편도 수술과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의 항문 수술이죠. 치질을 포함해서. 그리고 서해부나 대퇴부 탈장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맹장 수술이라고 하는 충수돌기 절제술,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자궁 부속기인 난소나 난간 등의 악성 종양을 제외한 수술이 포괄수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의료기관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나 일부 시범사업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신청한 민간의료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 일당 정액 수가제 구조는 환자 분류군에 따라서 일당 정액 수가에 인력 가산이 더해지고 CT나 MRI 특수 재료 등 일부 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공급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자원과 국제 비교를 통해서 의료 공급 체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대부분 민간 병원입니다. 공공병원은 약 10%이고 민간 병원이 90%를 차지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 공공 계약 모델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기관이 30% 정도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0%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공공병원의 설립이나 운영이 많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민간 병원의 병상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인구당 병상 수와 급성기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 수 및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부족한 편이고요.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도 OECD 평균보다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인구당 CT나 MRI 대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많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와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 조달 방법은 건강보험에서 모아지는 공공재원이죠. 플러스 여기에서 세금이 얼마간 더해지게 됩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는 획일별 수가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7개 질환군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와 일부 병원에서는 심포괄수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일당 정액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계약 모형이기는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민간 의료 모형에 약간은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의료 상업화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는 저비용 대비 상당히 높은 건강 수준을 달성하고 있고 OECD 5위의 성과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보장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선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이나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소득이 손실되면 이에 대처하거나 노령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한 부양 상실에 대처하고 출산,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사회보장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 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해서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상에서는 출산, 양육,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그리고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회보장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 세계는 산업화 이후 대공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가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대규모 실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사회적으로는 평등 사상이나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 발달하고 산업화와 노동운동도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회보장 제도가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가난하고 최저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런 배경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실시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기본적인 조건 충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를 사회 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생계의 보장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보장도 포함됩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하게 되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할 때 의료보험료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납부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무료는 아니고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게 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고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은 의료비용의 부담이 없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구성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소셜 인슈어런스라고 하고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서 만든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 손실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 제도처럼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경제 능력이 상실되면 여기에 대해서 소득 손실을 보장해주고 의료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들의 소득 손실 보장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모두 부담을 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도 자신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자신이 소득이 없어질 때 소득 손실 보장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입이 자유로운 민간보험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조, 퍼블릭 어시스턴스라고 합니다. 자력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극빈자나 장애자, 실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 자금,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보호해주는 일종의 구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적 성격을 띠고 금전적 부조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공공부조를 받는다는 것은 가난하거나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수혜자가 자립하려는 의지가 없이 공공부조에만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는 의타심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정신 배양에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공공부조 대상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 재정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소셜 서비스라고 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존의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발달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가족이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는 특정 대상자, 예를 들어서 고아, 과부, 정박아, 연금 제도와의 노령자나
군경자, 전상자 등에게 사회보장급여를 국가 재정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실패나 가족의 불안과 해체, 그리고 과거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를 돌봐주는 시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해체되는 것과 관련되어 여러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서비스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는 이념에는 크게 제도주의와 자녀주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표 7.5는 이 두 이념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주의는 사회보장을 사회구성원의 기본 권리로 보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평등을 추구하고요. 빈곤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등 사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개념을 상대적 빈곤으로 파악하고 빈곤 대책으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주장합니다. 사회 전체가 빈곤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도주의에서 경제성장의 효과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할 때고 사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주의 사회정책 대상은 보편주의를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보장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녀주의는 사회보장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최저생활 보장이 되며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이나 나태함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빈곤의 개념도 절대적 빈곤으로 파악하고 빈곤 대책으로는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데요. 경제를 성장시키게 되면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빈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시장에 자본이 돌게 되면 저임금이 해소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면 해결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녀주의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회적 빈곤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책의 성격은 선택주의를 택해서 정말 가난한 국민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주고 일반적인 국민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의료 모형이 자녀주의에 의한 사회보장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하죠. 그 외에 관련 기타 서비스들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4대 보험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지 됩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경제 능력이 있고 아프지 않을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하거나 은퇴, 질병 등으로 경제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보장용으로 드는 보험은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있고요. 의료보장을 해주는 건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일을 못할 때 일부 급여처럼 소득을 보전해주고 직업상 생긴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산재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직장에 다닐 때 보험을 납부를 하면 직장을 은퇴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면 실직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 의료보장의 차이는 산재는 직장에서 하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과 의료보장 서비스입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소득보장은 최저생계비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게 되고 의료보장은 의료급여를 통해서 일정액의 소액 부담금만 내며 모든 의료서비스 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건강보험 제도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피보험자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으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피보험자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진료비를 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회사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병원, 약국 등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주체가 어떤 관계인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보험자는 경제 능력과 소득이 있을 때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월급에서 일부, 직장 사업주가 일부, 국가에서 일부 내주기도 합니다. 만일 자영업자이거나 월급을 받지 않는 소득자라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보험회사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아프게 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피보험자는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이 20%이니까 병원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20만 원만 내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아직 80만 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때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에 나머지 80만 원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진료비가 허위나 과대 청구되지 않았는지 심사를 하고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면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 후 나온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국민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은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서는 본인 부담금만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인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나면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의료기관에 심사 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부담금이 없게 되면 피보험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어서 의료기관을 필요가 없는데도 수시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짜 필요가 없는데도 진료를 받으러 가고 검사를 마구 받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진료비를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에서 마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본인 부담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도 일부 지우기 위해서 이러한 본인 부담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 서비스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물급여이기는 한데요.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전달 과정은 환자가 아프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 중 소액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의료기관은 피보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소액 본인 부담금을 환자에게서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 발생 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피보험자를 대리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 한국 등이 주로 현물급여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진료, 처치, 간호 서비스들을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보험자가 진료비 심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행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필요없는 과잉 진료 등을 하지 않는지 등을 진료비 청구 심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질병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에서 진료비를 심사하고 삭감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의료기관들은 불필요한 진료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료를 하고 돈을 지불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물급여의 단점은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다수일 때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험자 계약을 맺은 요양기관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독일의 의료보험조합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한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좀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과다 이용이 일어나면서 보험회사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는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장해주거나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가 나오면 이것을 정산한 후에 환급해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현금급여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회사가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굉장히 많아서 409개의 의료보험조합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에 단일 보험자 체계로 통합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일 보험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다보험자에서 출발해서 단일 보험자로 통합한 유일한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98%의 국민이 가입되어져 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2%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고요. 운영의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재원의 조달은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3년 기준 7.09%를 내고 있고요. 절반은 가입자가 내고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서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요.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해마다 인상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물급여가 주가 되고 일부 현금급여 제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물급여는 의료기관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그리고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가정간호, 건강검진 등 실제 의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급여는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 상한제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대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개혁을 하고자 하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급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속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보장 효과가 제한적인 편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분위별로 89만원부터 826만원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위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을 만약에 100만원 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89만원까지이기 때문에 89만원보다 남는 금액은 다음 해에 돈으로 환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료비를 보험자가 내지 않도록 하고 일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거죠. 이렇게 일부 금액을 피보험자가 내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실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자가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건강한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돼서 공동체의 보험제도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은 돈만 내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른 아픈 사람이 조금 돈을 내고 내가 낸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의 불이익을 다소 감소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 이용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진료비의 일정액을 부담하게 해서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을 하면서 남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억제하고 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유형에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정률제와 진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정액제가 있습니다. 예시로 우리나라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30 내지 60% 차등 부담하는 정률제고, 2번은 20% 정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는 병의원은 낮은 정률제인 30% 정도만 낸다라고 하면 대학병원은 높은 정률제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보험의 의료전달 체계입니다. 의료전달 이용 체계는 의료기관을 단계별로 나누어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단계 의료기관은 의원 등으로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도록 하고, 2단계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복합적인 중증 질환을 진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의료 전달 이용 제도의 목적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게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자의 대형 병원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큰 병원을 간다라고 해서 진료를 안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약분업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은 양약에 한해서 시행되고 아직 한약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용이나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잘못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노출이 증가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보았고요. 한 사람이 똑같은 약을 여러 군데에서 처방을 받아도 이것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공단의 약제비 증가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재정 문제도 발생하면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의사들이 장기간 파업을 하고 굉장히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현재는 잘 정착되어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전문 의약품은 의사가 진료한 후에 처방을 하고, 약품의 조제와 투약은 약사의 업무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활용하는 제도죠. 그래서 전에는 병원에 가서도 처방받고 약국에 가서 또 약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중복 처방받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전문 의약품은 약국에서 추가로 따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물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입니다. 우선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고 일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위별 수가제는 상대가치에 근거한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행위료에는 진찰료, 입원료, 진단검사, 수술, 물리치료, 가정간호, 침술 등 일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기술료와 시설, 장비, 일부 재료 비용이 포함된 가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약제비와 치료 재료비가 있는데요. 정부가 설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소모량을 근거로 산출되는 상대가치에 근거해서 수가를 책정을 하게 되고요.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점수당 가격 환산 지수를 곱해서 보험 수가를 책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마다 연초에 수가가 결정돼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점수당 단가 환산지수라고 하는 것은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학계 단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결정되는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수가에 대한 지불입니다.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대해 산정된 가격을 말하고요. 간호수가는 행위별 수가와 일당 수가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당 수가제로 대표적인 게 간호관리료죠. 가장 대표적인 간호수가이고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관리료는 입원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7개 등급으로 차등화해서 관리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6등급을 기준으로 1 내지 5등급은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 내지 15%씩 가산을 하게 되고 7등급은 5% 감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간호인력 미신고 시 의료기관 10% 감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는 간호수가가 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은 의료기관 자율 선택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별도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과 간호수가를 설정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효과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어 의료용이 증가됐죠.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의료 이용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재원 조달 과정을 통해서 사회보험에서 하는 건강보험과 공공부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평성을 개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제도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정책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겠죠. 정책은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공식적인 전략 혹은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동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같은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국가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정책은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다양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 하나만 바뀌어도 전국의 모든 학생, 교사, 부모님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자유, 안정과 같은 가치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여러 가지 단계의 정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간호 인력의 부족이나 간호사 이직 증가로 간호사의 적정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환자, 간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회 문제로 자주 등장하고 이슈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결정이 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 중에서 일부는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만 일부는 정책 의제로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 의제는 사회 문제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응급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며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의제로 설정돼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정책 문제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회 문제를 말합니다. 응급실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정책 의제로 등장하고 실제로 정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공식적인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해결하고자 검토하고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 과정의 네 번째 단계는 정책 분석 단계입니다.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비교,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으로 경제학, 통계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며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수가의 인상이나 간호인력 기준 강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과정 등이 이 정책 분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책을 실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대안을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대안이 나왔다면 비교 및 검토 과정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안을 하나 선택하여 실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과정 여섯 번째 단계는 정책 집행으로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활동을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책의 집행으로 실제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 모든 의료기관에 강화된 간호인력 기준을 공지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정책 평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 집행 결과와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간호 인력 기준을 시행한 이후 실제로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하고 만일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정책 결정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이한 관점과 입장이 상호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 간의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정책 결정 참여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익 집단과 그 집단의 대변자,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실, 행정관료, 일반 국민, 전문가 집단, 학자 등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책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에서는 철의 삼각이라고 해서 삼각 동맹을 형성하거나 포획 이론 등이 영향을 미쳐서 실제적으로 정책 결정이 항상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철의 삼각 또는 삼각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치적인 로비나 관료 사이의 정치인이 결탁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 실패의 한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집단이 삼각형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움직이는 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의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획 이론은 정부 관료가 이익 집단의 압력과 로비에 포획되어 국민의 이익보다 이익 집단의 이익에 유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 회사가 로비를 통해 자기 제품의 불리한 규제를 막는 식이죠. 이처럼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정책 결정을 지배하며 그 과정이 폐쇄적이고 이들 상호 간의 합의, 의견 일치, 협력, 담합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결정이 항상 공정하거나 투명하지는 않다는 것, 이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정책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정책 활동의 쟁점으로는 간호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 건강보험의 간호수가제와 관련된 정책, 전문 간호사 제도나 지금 간호사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 등, 그리고 의사 보조 인력이 지금은 전담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되죠. 여러분은 간호정책 활동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알고 실제적으로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간호정책 활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윤리 강령 전문의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5차 개정에서 보면 10조항의 정책 참여라고 되어 있죠.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간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차 개정에서는 전문적 활동이었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용어로서 간호사들도 정책에 참여해서 간호 정책 활동을 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정책 활동의 주요 과제들이 교재에 나왔으니 한번 어떤 것들이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호학 개론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간호 전문직 사회와 가정의 여정에 들어섰고 간호사로서의 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한 학기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멋진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